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지,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를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 지역은 복습을 하자면 토지 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고, 정부에서 미리 지정했으며, 전 국토에 빠짐없이 지정이 되고, 4개의 용도지역이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여긴 도시지역, 우리가 흔히 지내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는 그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외 관리지역이 전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봤을 때 이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단지 도시지역이 제일 효용이 좋고 많이 쓰이겠구나.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일 낮게 쓰이겠구나. 그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은 비슷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농림지역이 그래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좀 낫겠구나. 그리고 요 세 개 포함되지 않는 거는 다 관리지역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도지역 구분에 대해서 그 도시지역,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의 주거와 상업지역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로 사람이 사는 곳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상업지역은 주거도 주거인데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상업지역에. 근데 그 주거의 목적보다는 상업이 우선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상업이 우선하는 지역이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하를 많이 파기 때문에 주차가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 대표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이 그런데, 오피스텔이 사실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사람들이 사는 거를 선호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오늘은 용도지역 중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준주거는 주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준이라는 얘기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거지역 중에 제일 땅값이 높은 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제일 낮은 데가 전용주거지역인데요. 제가 이게 참고로 이 주요 현황, 그러니까 요 각각의 명의 주관적 제 생각입니다. 그냥 쉽게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한 게 주요 현황에 넣고요. 땅 가치를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사는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다른 데는 얼마쯤 하느냐라는 거를 그냥 제가 표로 그냥 수치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보면은 2종 일반 주거가 10,000원이면 1종 일반 주거가 8,000원이에요. 근데 2종 전용 주거지역은 2종 1종 일반 주거보다 조금 낮죠. 그리고 땅값 중에 주거지역 중에 제일 싼 데는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제일 쌉니다. 그 이유는 용적률이 제일 낮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땅을 특히 도시지역에 갖고 있으면 그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미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이 최효용 그 건축이라고 하죠. 이게 충분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를 쓰지 않고 건축이 됐을 때는 오히려 건물이 있는 게 그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그 전문 용어로는 건부감가라고 합니다. 건축물이 부담하는 감가 요인이에요. 그래서 건부감가라고 하는데,
건부 감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 전용 지역의 용적률이 낮은 데에는 사람이 거기다가 건물을 높이 올릴 수도 없고 넓게 질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이 도심에서 가까우면서 만약에 그렇게 그게 넓게 앉게끔 규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는 어떻게 짓겠습니까? 어차피 여러 사람이 살게끔 못 지어요. 우리 집만 살게 짓지. 그래서 거기는 초고급 단독주택을 짓게 됩니다. 특히 전용주거지구에는 고급 단독주택을 짓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예가 될 만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주로 아파트를 짓는 데인데, 아파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준이 되는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좀 좁게 짓지만 위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뷰도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주거지역 중에 제일 비싼 데가 준주거지역이라고 했죠. 여기는 주상복합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 땅값은 여기가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이, 그러니까 주거지역보다 더 높은데, 상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재화가 오고 가는 데다 보니까 더 이제 주거지역보다 비싸게 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흔히 나열하는 순으로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가격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심이 제일 비싸고요. 일반이 그 다음이고 근린이 그 다음입니다. 유통은 근린보다 더 낮아져요. 그래서 제일 낮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유통상업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흔히 우리가 어떤 거를 이해하면 좋을까 싶을 때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건이 유통하는 데에 주관점을 둔 게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이고 유통산업인데 노량진 수산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상업지역인데 수산시장이 4층 내지 5층 이상을 안 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차량이 많이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유 공간도 많이 두어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중에서는 가치가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 상업지역인데요. 근린 상업지인데, 이렇게 같은 상업지인데 용도에 제한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장이나 창고, 숙박시설이 불가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근린이잖아요. 근린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가까운데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근린한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중심보다는 일반하고 중심 상업지역보다는 그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이 일반 상업지역이어서 보통 한 10에서 15층짜리 오피스텔 혹은 건물들 이런 데가 들어지는 게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심 상업지역이 땅값 중에 가장 비싼 데입니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땅 중에. 그래서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게 명동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명동이 대표적인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혹은 강남역 삼성타운이라고 적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강남역의 삼성타운은 원래 일반 상업지예요. 일반 상업지인데 중심 상업지만큼 용적률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일반 상업지 땅을 사가지고 중심 상업지처럼 쓰잖아요. 그러면 삼성은 서초구청에 우리 일반 상업지 땅을 샀지만 이거를 중심 상업지의 용도만큼 쓸 수 있게끔 해주시오 라고 하면은 그만큼 개발이, 정확한 명칭은 맞지 않습니다만 개발하는 이익에 대한 부담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삼성이 강남역 근처에 삼성타운을 조성하면서 서초구청에다가 낸 분담금만 약 5조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내고 그만큼 효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게 중심 상업지이고, 실제로는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지역이 대부분 일반 상업지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만 일반 상업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금액을 이렇게 뭐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10,000원일 때 중심 상업 지역이 50,000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지 쭉 순서를 매기면 요렇다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지도예요. 이게 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노량진역, 그다음에 여기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고요. 그 여기 그 장승배기역이 있고, 또 그렇죠. 여기가 우리 다닌 영등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이 이렇게 딱 구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장승배기역, 여기는 유통상업지역이고 이따 보여질 겁니다.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이 될 거고요. 여기가 뭐냐면 노량진역에서 사육신묘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앞쪽에 큰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제법 빽빽하니 건물이 들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방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몇 종일까?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조그만 주택들이 밀집돼 있죠. 크게. 여기에 크게 한 섹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 위성 지도인데 여기서 이제 그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보면은 아까 제가 제일 위에 이렇게 네모칸 친 데가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옆에는 안 보이실지 모르겠죠.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홍색, 진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노량진역 근처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장승배기역도 상업지역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장승배기역 근처는 여기 근처보다 빌딩이 높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착각하도록 말씀드렸는데 노량진역 주변에는 과거부터 상업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딩이 이렇게 높게 짓지 않았죠.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짓면 위로 쫙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승배기는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못한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왜? 여기 7호선 지하철역이 형성이 되면서 주변이 근린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물이 이 상업지역이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건물을 허물고 건물을 새로 짓죠. 그러면은 기존보다 조금 더 높게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사육신모 가는 길에 앞쪽에는 상업지역이지만 뒤쪽에도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있을 때 이게 준주거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준주거지역이라 함은 주거지역 중에는 가장 킹입니다. 제일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들이 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아파트가 있었죠. 거기 3종 일반 주거지고, 여기가 이제 빽빽하니 사실은 좀 열악하죠. 1종 일반 주거지나 2종 일반 주거지역. 요렇게 그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노량진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보입니다. 이 노량진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면 요게 이제 나중에 재개발이 될 거예요. 재개발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길도 커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1종이랑 2종이랑 합쳐지면서 2종 혹은 3종으로 바꾸면서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요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종상향이라는 거에 해당이 돼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그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주 고급 주택을 짓는다 그랬는데 요게 개발된 후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면동 산 뒤에 그 서초구 예술의 전당 그 뒤에 있는 산 있죠. 산의 뒤쪽에 가면 거기도 서초구입니다. 거기에 아주 전통적인 고급 주택 단지가 있는데 그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여기가 개발이 돼서 이렇게 길도 크고 건물도 3층 이상 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반지하에 위로 2층만 짓는 거거든요. 3층을 지면 규제에 걸려요. 못 짓습니다. 높게 질 수도 있고 용적률을 많이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주택 지역이 여기 일종 전용 지역의 최고급 주택 지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은 그 청계산 입구 들어가는 그쪽인데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새로 안 짓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앞에 사진엔 다
포함을 안 했습니다. 큰 4차선 도로가 있어요. 이 옆에 누가 고급주택을 짓겠습니까? 상가를 지면 저도. 근데 상가를 지어봤자 크게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 하면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아주 쾌적하게 쓸 수 있으나 다른 용도로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전용 주거지역이 일종 이렇게 아주 쾌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격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 가치는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상업지역의 일반적인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준 건데요. 여기가 명동입니다. 명동에 서울에 많지 않은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이쪽 건물은 생각보다 높지 않죠. 여기는 그래도 제법 높습니다. 이건 새로 진 건물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해마다 평당 가치를 했을 때 20년 전부터 평당 1억이 넘었던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짓으면 위로 쫙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못 져요. 왜냐면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재화의 가치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찌됐든 건물을 새로 지으면 최소한 1년은 놀리고 그 돈을 물어주고 다시 이제 건물을 증축한 다음에서야 그 돈을 찾을 건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포기해야 되는 재화의 가치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안 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임대료는 대단합니다. 그게 이제 중심 상업지역의 역할이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노량진 수산시장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이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층에서 5층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겠죠. 그리고 이 안에 반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뭐 운동장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만큼 유통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의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아, 이게 제가 좀 잘못했는데,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거에 이렇게 그 표를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도시지역의 주거하고 상업지역인데, 이렇게 각각의 주요 현황을 이렇게 제가 이거 주관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일리로 말씀드리기에는 괜히 시간이 그렇게까지 소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재개발이나 아파트를 질 때 종상향이 된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평당 10,000원인데 그거를 정부에서 야 너는 2종인데 1종으로 바꿔줄게 하면은 내 재산의 가치가 8,000원으로 떨어집니다. 누가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런 가정은 과거에 그 군사정부 시절에 멀쩡하던 땅을 갑자기 개발제한구로 묶었어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내 땅이 10,000원이었는데 갑자기 5,000원짜리 땅이 되는 그런 황당한 결과가 그때 1970년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거는 만약에 지금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하면 법에 의해서 아마 파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 이상 생기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00원인데 13,000원짜리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상향인데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을 조금 더 높은 종으로 바꿔줘 하는 경우는 왕왕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갑자기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승배기역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가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겠으면 과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일반 아까 근린 상업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그냥 꼭 맞는 건 아니지만 10,000원의 가치였는데 40,000원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평당. 이게 대단한 혜택이죠. 사실 그게 그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 동네가 막 난리가 납니다. 좋아서. 그게 요런 예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었던 데기 지역이었던 곳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 땅의 가치가 평당 5,000원이었는데 13,000원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아파트를 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싼 가격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호재가 생기면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종상향은 요런 기대감이 풍기면 그 매매 가치가 상승을 해요. 근데 그게 현실로 딱 오면 더 이상 상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공개가 완전히 돼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때는 이미 정보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다 공개가 되면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도 있었죠. LH공사의 그 직원들이 그 개발할 땅에다가 미리 투자를 하고 그게 사실은 그런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자기의 재산 가치를 증식하려고 하기 잘못했다라고 해서 따졌던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